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취지는 저희 이번에 전배 오시는 선생님들 이거 단순히 책의 앞에 이론적인 내용이 많고 이게 CS 한자를 보는 게 이미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알겠지만 일단 뭐 바이탈 타겟조차도 없고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심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자리를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론적인 기본이 조금 있어야 그거를 기반으로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가 될 것 같아서 앞에 부분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조금 후루룩 빨리 짚고 좀 넘어갈게요. 일단은 오픈하트 서저리 위주로 볼 거고요. 오픈하트 서저리에는 사실 이런 종류들의 수술이 있어요. 캐비지의 밸브 아니면은 그 AP를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치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에올타, 그다음에 엘바드랑 이식. 그럼 이런 수술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크게 후딱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오픈하트 서저리는 말 그대로 그냥 내과적인 치료가 아니고 열어서 치료를 하는 거고요. 크게는 이런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 코로너리 아테리를 치료하는 관상동맥 질환이랑 밸브, 그다음에 부정맥에 관련된 치료, 그다음에 대동맥, 그다음에 심부전으로 엘바드로 유지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식으로 결국에는 가게 되는 이런 종류들이 있고, 오픈하트 서저리가 왜 다른 일반 외과 수술이랑 다르게 이렇게 좀 환자들이 취약하고 우리가 잘 봐야 되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제일 큰 이유는 CPB를 돌리기 때문이에요. 이 CPB를 돌린다는 건 사실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수술방에 내려가서 거기도 뭐 춥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전신 마취를 하고 인공호흡기를 끼고 그냥 배를 열어서 수술을 하는 거랑 가슴을 열어서 심장이랑 이런 거에 튜브를 꼽아서 몸에 있는 혈액의 일부분을 아예 체외로 순환을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몸에 굉장히 염증 반응을 크게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상만 해봐도 조금 컨디션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CPB를 돌릴 때 심장을 좀 덜 뛰게 하기 위해서 카디아플레지아를 쓰게 되는데 심정지액을 쓰게 되는데 그것도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체온을 요법을 하면서 이제 몸의 대사를 낮추는데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심장을 이렇게 열려 있는 여기 가슴에 살얼음 물을 엄청 그냥 다 붓거든요. 사실 우리가 요즘 말로는 가슴에 국밥 쏟았다 이러면은 가슴이 엄청 따뜻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국밥만 먹어도 엄청 따뜻해지는데 여기 가슴을 열어서 살얼음물을 이렇게 부었다고 생각하면 머리로 가는 피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가는 피가 완전 그렇게 차갑게 바뀌는 작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몸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래서 카디오팔모널 바이패스 이게 제일 지금 키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심폐기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고요. 이렇게 심장을 멈춰 놓은 상태에서 조직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대신 순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정지액이랑 저체온증을 적용을 해가지고 심근도 보호하고 수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근데 아무리 안전해도 심장에 무리가 가는 프로시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카디오플래즈닉 솔루션을 보면은 포타슘이 엄청 고농도로 들어있어요. 그러고 카디오 어레스트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심정지액을 넣고 그다음에 하이포더미아를 위해서 심부 체온을 내려요. 그게 심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도 있고 그게 더 나아가서 조직의 산소 소모량을 조금 줄여가지고 몸에서 산소 요구도를 조금 줄여서 좀 더 유지될 수 있게끔 수술하는 동안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작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종 장기들의 이펙트를 미치게 되는데 일단 호르모널 이펙트를 보게 되면 카테콜라민이 일단 올라가게 되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중간에 나갈게요. 카테콜라민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하이퍼텐션 있게 되고 그다음에 글라이코제놀리시스가 있으면서 몸 안의 혈액 속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혈당이 올라가면은 인슐린 분비를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인슐린이 또 분비되면서 피가 또 찐득해지면 그 농도로 인해서 몸이 수분을 절유시키기 위해서 소변을 끌어당겨요. 몸 안에 수분을 절유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일렉트로라이트도 바뀌게 되고 그러면 볼륨도 다 체인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이뇨작용이랑 다 결합해 봤을 때 바소프레신도 올라가고 항인효 호르몬도 올라가고 그러면 또 몸속의 플루이드를 리텐션 시키기 위해서 작용을 했다가 에데마가 또 생기게 되고 근데 나중에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게 풀어지니까 소변이 시간당으로 100, 200, 300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작용이 있을 수 있고 호르몬이 기본적으로 저렇게 바뀌게 되면 당연히 현력하게 바뀌겠죠. 일단은 몸속에 그 혈액이 희석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당연히 헤마토크릿이 떨어지고 오스몰랄리티가 떨어지면서 인터스티셜에 에데마가 생기게 될 거고 그러면은 전해질도 같이 떨어지면 전해질이 떨어지면 리듬이 바뀌겠죠. 이런 아리세미아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로틴 팩터도 희석되니까 지혈도 잘 안 될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하는 이 작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순서 상관없이 이렇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서 어느 작용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거를 감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수술하고 CPB를 돌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취약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코아귤로패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몸속에 있는 혈액이 외부 기관으로 그러니까 카테터를 통해서 CPB를 돌잖아요. 우리가 지금 에크모를 쓸 때 헤파린을 쓰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인데 그냥 몸 안에 있는 혈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부 카테터에 닿는 것만으로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코아귤로패시 그 블리딩 리스크가 올라가요. 그리고 스롬보시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헤파린을 많이 쓰는데 그리고 혈액을 체외로 순환을 시키게 되면 이 혈액들이 다른 장기에 다른 그 기구나 이런 거에 부딪히면서 셀 데미지를 또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셀들이 다시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HI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과계에서 종종 얘기가 나오는 거긴 하지만 사실 한국인에서는 흔한 건 아니라고 하긴 해요. 근데 저희가 헤파린이 몸 안에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근데 반응으로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생기는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헤파린을 당장 바로 중지를 하고 아가트로반이나 다른 약으로 대체를 했다가 이 원인 감별을 위해서 검사를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검사를 확인을 해서 정말로 HIT다라고 하면 이제 헤파린 중단하고 아예 다른 약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사실은 중단하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뭐 보통 헤파린을 끊게 되는 경우도 있고
HIT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다시 헤파린을 리스타트 해도 되긴 하는데 사실 잘 그렇게 다시 괜찮다고 쓰진 않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CPB를 돌릴 때, 심폐기를 돌릴 때 피가 찐득하면, 그리고 항응고 반응이 계속 너무 원활하게 일어나면 그 CPB를 돌리는 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몸 안에서 피를 빼가지고 그 작은 카테터로 몸 안에서 피를 빼가지고 펌프로 돌려가지고 몸 안으로 넣어주는 그 과정에서 너무 찐득하거나 하면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ACT를 프롤롱게이션 시켜요. 일부러 헤파린이나 이런 걸 써서. 그래서 저희가 마취 기록이랑 이런 걸 보면은 아시겠지만 ACT를 400, 500 이렇게까지 늘려놓죠. 그래놓고 수술 이제 끝날 때쯤에는 프로타민을 줘서 리버스를 시키고, 그러면은 내 몸속에 있던 혈액이 ACT 타임이 400, 500 이렇게 늘어났다가, 물론 리버스가 금방 되긴 하지만 그게 다시 줄어든 상태에서 포스트 오피로 중환자실에 올라왔을 때 과연 블리딩 리스크가 없을 것이냐, 아예 없다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하이포더미아를 함에 있어서도 이펙트가 있을 수 있고, 바소 컨스트릭션이 될 수도 있고, SVR 이제 바소 컨스트릭션이 되면서 SVR이 올라가면 하이퍼텐션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초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메타볼릭 레이트가 좀 줄어들면서 오토 컨섬션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락틱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바이탈 올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쉬버링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켜가지고 조금 더 주고자. 근데 그 반응이 오히려 CO2를 더 써버리는 역설적인 반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캐뉼레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에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롬보스를 생기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안에 수술방 들어갈 때 보면 이런 거 카테터를 넣기 위해서 그 전후로 클램프를 잡아서 찝고 꿰매고 해야 되잖아요. 그 클램프를 잡는 것 자체가 혈관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고, 뭐 피는 안 나지만 손상을 입힐 수 있고, 그 자체가 코아귤레패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냥 거기서 클램프를 잡아놨다가 그걸 푸는 과정에서 또 클럿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클램프를 조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코아귤레패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CPB를 돌리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런 컴플리케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데, 나중에는 뭐 카디오제닉 샥이 와서 로우 카디악 아웃풋 신드롬이 생길 수도 있고, 위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가끔 에크모를 달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블리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는 작은 클럿 같은 게 날아가서 임팍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언제 어디서 어떤 게 날아가서 생기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고 이제 환자가 깨는 과정에서 딜리리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신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으켜지거든요. 이제 체외를 돌고 들어오는 혈액이라는 게 몸 안에서 또 다른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제 염증 반응이 국한적으로 우리가 뭐 어디 베이거나 상처가 있거나 했을 때 그 구역에서 염증 반응이 생겼다라고 다른 뭐 백혈구, 적혈구 이런 것들을 끌어당기는 염증 매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사실은 이 부분에 만약에 모여 있으면 이 부분에 혈류가 지나갈 때 얘네가 혈관 밖으로 손을 뻗어가지고 백혈구를 잡아당기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몸 안을 흐르는 피에 전체적으로 그런 사이토카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 그 친구들이 어디 가서 달라붙어도 거기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셉틱에 준해서 일단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레날 페일리어, 뭐 순환이 제대로 잘 안 되면 CPB를 돌려서 체순환을 돌린다고 하긴 하지만 그게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 레날 페일리어가 올 수도 있고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가 올 수도 있고 가스트로 인테스티널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온몸에 혈관이 지금 다 뻗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CPB를 돌리고 포스트 OP로 환자가 들어온다라는 전제 조건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환자를 보셔야 되고, 환자분이 들어오시면 헤드 투 토를 저희가 뭐 첫 인계 받고 나서도 하지만 수술 끝나고 들어왔을 때 일단 근데 저희가 볼 수밖에 없죠. 환자 딱 빨개 벗겨서 올라오니까 이불을 걷어가지고 환자 제네럴을 확인하고, 일단은 마취가 보통 덜 깬 상태에서 들어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네럴 어피어런스가 어떤지 보고, 카디악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바이탈이 어떤지 봐야겠죠. 그리고 뉴럴로직 스테이터스, 그다음에 이런 걸 쭉 다 볼 건데요. 제네럴 어피어런스는 봤을 때 컬러 일단 보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심장에 살얼음을 그렇게 쏟아 놨다가 이제 깨운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라면 얼마나 춥겠어요, 몸이. 온몸의 혈관들이 다 수축해 있고, 그러고 아까 말했듯이 사이토카인이 돌면서 염증 반응, 전신 염증 반응이 돌기 때문에 진짜 딱 올라오면 우리 환자들 피부 이렇거든요. 막 하얗고, 제가 그냥 딱 단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일단 엄청 창백하고 차갑고 딱딱해요. 피부가 전반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거든요. 좀 딱딱하고, 그리고 허벅지나 이런 데 보면은 딱 저렇게 울긋불긋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사실 CPB를 돌려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 환자가 뭐 수술하느라 뭐 바이탈이 뭐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CPB를 돌리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VR이 올라가고 바소 컨스트럭션이 되기 때문에 페리페랄로 혈액이 순환이 좀 잘 안 되니까 중심 체온이랑 이제 페리페랄 체온이 좀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오면은 고막 제거나 애과 제거나 하는데 낮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빨개 벗겨서 올라오니까. 근데 환자를 빨리 데우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뭐 손가락 이렇게 눌러보면 보통 1, 2초 안에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바소 컨스트럭션이 많이 돼 있거나 하면 늦게 돌아오니까 그런 것도 체크를 중간중간 해보셔야 되고, 환자가 올라와서 이제 깰 때 어떻게 깨는지, 이게 진짜 뭐 뉴럴로직한 그냥 증상인 건지 아니면은 깨는 게 조금 힘드셔서 그런 건지, 그런 걸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카디악 아웃풋이 유지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뭐 프리로드, 뭐 애프터로드 이런 거는 선생님들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 이런 거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헤모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 하트레이트랑 BP는 기본적으로 보고, 펄모너리 아테리는 사실 수환간즈가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CBP를 보통 봅니다. 이거 두 개, 펄모너리 아테리랑 PCWP 같은 경우는 수환간즈가 있을 때는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PCWP도 사실 저희가 웨지 프레셔까지 재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펄모너리 아테리 프레셔는 라이트 하트 펑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있으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게 좋고, 이 친구들을 종합해서 계산해서 봤을 때 카디악 아웃풋, 카디악 인덱스를 유추해 볼 수 있고, SVR이나, 그리고 이 두 개는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뤄줘야 하는 카디악 아웃풋의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직에서 산소를 얼마나 써먹었느냐, 써먹고 남아서 돌아왔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SCVO2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조금 하면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러고 방금 얘기한 게 이거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티슈 옥시지네이션, 퍼퓨전이 제일 중요한데 SVO2는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동해주는 그 이동 수단인 헤마토크리스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봐 주시면 되고, 요거는 뭐 평균 값인데요. 뭐 저희 환자분들 체구가 다 너무 달라가지고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어쨌든 옥시젠 딜리버리를 위해서는 카디악 아웃풋도 받쳐줘야 되고, 아테리얼 옥시젠 컨텐트도 중요한데, 이 옥시젠 컨텐트는 헤모글로빈, 일단 옮겨주는 헤모글로빈이 중요하고, 산소
분압이 중요하겠죠. 얼마나 산소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헤모글로빈이랑 얼마나 결합되어 있는지, 그거 중요하겠고, 카디악 아웃풋은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할 거고, 이 프리로드는 이거 두 개로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애프터로드는 요거 두 개로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은 결국엔 스트로크 볼륨 곱하기 하트레이트인데, 이 카디악 아웃풋을 확인하려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앞에서 다 거의 뭐 설명드린 거고, 리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듬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하면은 카디악 아웃풋이 적절하게 안 나오니까, 리듬이 조금 불안정하다 하면은 페이스메이커를 유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BP도 저희가 A라인이랑 BP를 같이 많이 보는데, 웨이브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확인을 해봐 주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CBP 확인해 봐 주시면 되는 거 있고, 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럴로직 스테이터스는 사실 프리오피 이발루에이션은 저희가 보통 이런 거 다 하고 있는 거고, 포스트오피로는 저희 들어오면 이런 거 다 보죠. 김민수 교수님 들어오면은 체온 쟀어? 퓨필 봤어?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네, 퓨필 빨리 봐주셔야 되는 거 있으시고, 라스는 어떤지, 환자분이 깨면서 아지테이션이 너무 심하진 않은지, 그 상황에서 너무 아파서 그런 건지, 좀 아니면 원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걸 감별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시저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레스피레이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오피에서는 뭐 이런 거 확인하겠죠. 근데 저희는 갔다 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ABGA로 산소화 같은 거는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조금 고위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케비지에서 인터널 만마리를 쓰게 되는 경우, 이 동맥을 옮겨 붙여서 쓰게 되는 경우에는 신경을, 그 옆에 있는 신경을 약간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플레라 이퓨전이 자주 생길 수도 있고, 아탈라타시스가 회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프레니 널브가 인저리를 받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우리 저희 수술 이름 보면 KBG 뭐 어디서 뗐다 이렇게 다 써주잖아요. 그래서 만마리를 떴다 하면은 이 사람은 런케어 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더 봐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환자분이 숨을 어떻게 쉬는지도 중요하겠죠. 숨을 너무 빡빡 몰아쉬지는 않는지. 물론 정규 포스트 오피 나왔을 때 벤틸레이터를 처음에 ACPC로 갖고 있다가 그 환자 숨 쉬는 거를 확인을 해가면서 이제 단계를 내려서 위닝을 하는 데까지가 그 1년의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무리 없이 익스투베이션을 했어요. 무리 없이 익스투베이션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환자가 탑킵니아가 생긴다든지, 콧구멍이 엄청 막 벌름거린다든지, 막 땡겨 쉰다든지, 렁 사운드가 막 휘징이 들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얘기를 같이 해주셔야겠죠. 그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페인 컨트롤 뭐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날 펑션. 아까 레날 펑션은 저희가 소변량으로 보통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수술 끝나고 소변이 쏟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맞죠.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썼고 이제 바스큘라 톤이 풀리고 하면서 수분이 빠지는 건데, 수분이 또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당으로 이 정도로 나오는지 봐주시고, 근데 보통은 수술 끝나고 한두 3시간 정도는 200에서 500 정도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당으로. 근데 또 막 300 너무 많이 나오거나 하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소변량이 또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전해질이랑 뭐 포타슘 이런 게 따라 나와 버리니까 포타슘 레벨이 또 쭉 떨어지면서 리듬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볼륨이 너무 빠지거나 하면 또 하이드레이션을 또 추가로 좀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근데 이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환자가 전날에 뭐 아유를 너무 많이 빼거나 수분을 너무 많이 뺐어. 그러면 입이 좀 말라 있을 수도 있고, 피부가 탄력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레날 펑션 같은 게 CS 환자에서는 어쨌든 이 하트의 애프터 로드를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기저에 CKD가 있거나 하면 수분 저류나 이러면 또 수분 저류가 있거나 하면 또 렁 컨디션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CS 같은 경우는 그 물 조절에 엄청 예민하고 그게 조절이 좀 잘 안 되면 그냥 일찌감치 그냥 빨리 CRRT를 달아서 물 조절을 해주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밸런스를 좀 봐주셔야 된다. 근데 수술하고 나온 직후에도 물론 그렇고 나중에 며칠 후에 아니면 장기 CS 환자를 볼 때도 그런데 아이오를 적절히 매니지를 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하고 시간당으로 단순히 유린 아웃풋의 양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시간당으로 인테이크가 토탈로 만약에 150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케이지가 작다고 해서 시간당 소변이 뭐 30, 40 나오네. 괜찮네가 아니고 시간당 150 들어가는 거에서 소변이 혈압이 어느 정도일 때 30, 40인지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 혈압이 만약에 시간당으로 150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 혈압이 지금 150, 180이에요. 근데도 시간당 소변이 30, 40이면 작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디하이드레이션이 됐나? 라든지 그런 원인을 감별을 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조금 어사인이 환자를 보면서 환자 모니터에 A라인이랑 혈압 플럭츄에이션 치는 거랑 소변 나오는 거랑 들어가는 거랑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글루코즈도 굉장히 혈관 수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RI 저희는 덱스콤으로 RI 프로토콜로 조절을 하고 있긴 한데 보통 180 미만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뭐 너무 낮아도 안 좋겠지만 당연히 너무 높으면 이 운드 인펙션 특히나 이 혈관 수술에서는 혈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라이트 밸런스는 뭐 여기서는 뭐 교정할 것처럼 이렇게 써져 있긴 한데요. 사실 아이오나이즈드 칼슘이랑 마그네슘은 저희가 루틴으로 교정을 하진 않고요. 특히나 아이오나이즈드 칼슘은 정규 랩에도 없는 항목이긴 해요. 사실 자주 봐서 교정을 해주면 좋긴 한데 정희석 교수님은 워낙에 칼슘을 많이 쓰시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아이오나이즈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마그네슘도 사실 EKG 리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규에서 랩을 보긴 하지만 교정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1.3은 되게 낮잖아요. 저희 보통 2 이상은 보는데 1.3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좀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뭐 포타슘은 사실 여기는 타겟 레벨을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사실 환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환자마다 교수님한테 포타슘 레벨 타겟을 여쭤봐 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교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술 중에 뭐 다이우레틱스를 쓰기도 하고 헤모딜리전이 되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ADH가 상승돼서 하이포칼레미아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 포타슘 레벨이 춤을 추면서 부정맥으로 가기도 하고 환자 소변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 포타슘 레벨을 좀 잘 봐주셔야 된다. 그리고 페인 매니지먼트 이거는 사실 저희가 수술 끝나고 올라오면 보통 크게 막 컴플리케이션 심한 환자가 아니면 보통 PCA로 조절을 거의 대부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재우거나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이제 수술 끝나고 6시간 안에 익스투베이션을 하고 물 먹기가 가능한 환자분들은 다음날부터 보통 트라마돌, 세타마돌 이런 거 먹입니다. 그러고 PCA도 걸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못 가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IV로 PCA를 계속 유지하거나 세데이션을 유지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변 완화제도 먹는 약으로 루틴으로 다음 날부터 보통 바로 쓰거든요. 그래서 KBG로 넘어가 보자면 KBG는 요런 컨디션에서 쓸 수가 있고 뭐 혈관 구조 이런 거는 뭐 미리 다 아실 것 같고 근데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막 이렇게 뭐 세세하게 다 얘기 안 하세요. 그냥 레프트 메인이 막혔다더라. 뭐 이 정도. 네. 그래서 레프트 메인 거기서 얘기하는데 레프트 메인 이거거든요. 요만큼. 여기가 막히면 대부분 여기가 이렇게 다 흐름이 잘 안 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봐주시면 되고, 리스크 팩터는 뭐 당연한 이런 거, 그리고 히스토리 테이킹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진단은 일단 CAG 봐야죠. CAG 보고 만약에 심텀이 있다면 카디악 엔자임이나 뭐 이런 것들 올라갈 수도 있고, 에코카디오그라피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스텐트로 되지 않겠죠. 이런 경우는 캐비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팩터는 뭐 담배, 뭐 당뇨, 콜레스테롤 레벨 당연히 내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과적으로 치료는 이런 약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비지 인디케이션은 사실 여러 가지 그 인디케이션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레프트 메인이 막히면 일단 하라고 돼 있고, 스리베스 디지즈라거나 아니면은 LAD가 스테노시스가 있는 투베스 이거나 어쨌든 PCI가 불가능한 경우, 그다음에 에큐트 MI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내과적 중재술에 했는데 뭐 합병증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다른 관상동맥 질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캐비지 대상이 되고요. 그라프트, 어쨌든 캐비지라는 게 혈관을 다른 데서 뜯어가지고 대신 이어붙이는 시술이기 때문에 후보가 되는 혈관들이 크게 정해져 있어요. 그 인터널 만마리 아테리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제일 많이 쓰고요. 제일 요긴 해요. 10년 동안 쓸 수 있대요. 대부분 90%의 환자에서 제일 아이디얼하고 아테리고, 페이턴시도 10년 가고요. 그리고 라이마보다는 리마를 더 많이 쓰고요. 어쨌든 더 가깝고. 그 다음에 사피너스 베인도 쓰는데, 이 베인 같은 경우에는 아테리랑 다르게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밸브를 좀 전처리를 해가지고 옮겨 붙여줘야 되고, 이것도 뭐 많이 쓴대요. 10년 동안 뭐 40%에서 10년 동안 쓴다고 했고, 근데 이거는 이제 같이 가슴을 열어서 여기서 떼는 게 아니라 여기도 찢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수술하신 분은 여기도 입위를 같이 감고 올라오거든요. 되게 아파하시고, 가스트로 에피플로익 아테리 여기도 이렇게 책에 나오긴 하는데 거의 안 씁니다. 전 여기 쓰는 거는 거의 못 봤고요. 여기는 칼슘 채널 블러커를 쓰게 되면 스파즘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마 아니면 SVG 이렇게 크게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캐비지 수술 기법인데, 이거는 사실 저희는 뭐 오프 펌프, 온 펌프, 비팅 펌프 이렇게 쓰는데, 사실 저희는 로보틱은 없고요. 저희 병원은 미드캡도 사실 거의, 미드캡은 사실 미니멀리 인베이시브인데 뭐 다른 병원에서 듣기로는 뭐 원베슬이나 투베슬 뭐 이 정도 할 때 쓴다고 하긴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그리고 저희 병원 대부분 온펌프입니다. 온펌프 비팅 아트로. 그리고 캐비지를 하고 나면 이제 혈관을 이어 붙였으니까 유지를 잘 해야겠죠. 일단은 더블로 안티플레이틀릿을 써야 됩니다. 아스피린이랑 클로피도그레를 보통 먹는 약 먹으면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씁니다. 뭐 다른 병원은 이게 6시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약간 레셔널이 있어가지고 수술하고 6시간 안에 이 DAPT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저희는 6시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익스토하고 이제 물 먹고 나면 바로 쓰는 것 같고요. 리피드 제제도 같이 쓰는 게 좋다고 해서 다른 병원에서는 이렇게까지. 저희도 아마 리피드 약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압 조절해주고요. 이런 약들로 리피드 컨트롤 해주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은 아까와 비슷합니다. 이런 거 당연히 모니터링 해주셔야 되고, 사실 수환간질을 저희 병원에서는 심장 이식 환자랑 이제 캐비지 환자에서 보통 루틴으로 쓰고, 나머지 다른 수술에서는 루틴으로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캐비지 수술은 루틴으로 보통 갖고 나오면 이제 이런 거 모니터링을 연결해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저질환 고려해가지고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게 혈당은 180 미만으로. 그다음에 다음은 밸브. 밸브 디지즈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류마틱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아마 류마틱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피지컬 이그잼 했을 때 밸브는 무조건 뭐뭐가 청진이 된다고 책에서는 나오는데 사실 저도 많이 들어보진 못해가지고 앞으로는 근데 저희는 다 포스트 오피로 나오긴 해서 근데 다른 질환으로 입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밸브적으로 문제가 있어갖고 나중엔 수술을 내려가야 된다라고 이런 환자들이 있으면 나중에는 좀 청진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밸브 진단은 에코를 봐야 됩니다. 에코를 봐서 뭐 챔버가 어떤 상태인지 밸브가 어떤 상태인지 어디가 얼마나 끊어졌는지 그런 거를 봐주셔야 되고 CT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과적으로는 저희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탑이죠. 내과적으로 그 스텐트를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밸브를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기존에 있던 밸브를 밀어내고 새 밸브가 이렇게 딱 위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탑이가 있고 외과적으로는 아예 이 바깥에 있는 륜을 성형해주는 륜 성형술이 있고 이 밸브를 성형해주는 밸브 성형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찾아봤는데 요 밸브 리플릿을 꿰매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전체적인 바깥을 수술하는 거, 그리고 이 안에 밸브를 수술하는 거, 그다음에 이 리플릿을 수술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아예 보이죠? 애뉴로플라스티 링 이렇게 이거는 밸브 바깥에 여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리플레이스먼트 아예 갈아 끼는 거죠. 이거는 기계 판막이고요. 이거는 조직 판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블 밸브도 가끔 많이 하죠. 더블 밸브 하면은 보통 AVR, 에어틱 밸브랑 마이트랄 밸브랑 보통 같이 하는데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만 봐도 에어틱 밸브인지 마이트랄 밸브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위치만 봐도. 보시고 전날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시고 밸브 위치가 바뀌진 않았는지 빠지진 않았는지 그런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수술 과정에 대해서 써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밸브 셀렉션인데 사실 이거는 뭐 저희가 고민할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그 이후에 예후가 굉장히 그 포스트 프로시저에 저희가 매니지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기계 판막이랑 조직 판막은 가장 큰 차이는 와파린이죠. 와파린. 그리고 포스트 오피로 왔을 때 카디악 럽처를 조심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 밸브라는 거는 심장 안에 있는 그 부분을 꿰매고 째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혈압에 되게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마지막에 그 외과계에서 그 포스트오피 밸브 심플 AVR이었거든요. 심플로 에올틱 밸브 리플레이스먼트였는데 올라와서도 혈압도 많이 높지도 않았어요. 한 180 정도로 한번 잠깐 올랐었는데 탐폰이 생긴 거예요. 블리딩이 생겨가지고. 근데 나중에 열고 어쨌든 마사지를 하고 해서 봤더니 밸브 교수님은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밸브가 터졌다. 밸브가 럽처가 됐다라고 100% 그거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부터 찾았는데 막상 보니까 거기는 아니었는데 그 뒤쪽이 뭐 터졌다고 하시긴 했었는데 그만큼 밸브 수술을 하면 혈압을 조금 잘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블리딩 모니터 뭐 이런 거는 다른 거는 다 기본 하트 수술이랑 비슷할 것 같고 그리고 APB나 AV 블럭 이런 게 잘 생길 수 있어서 템포러리 페이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 판막을 끼게 되면 와파린을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타겟을 이렇게 맞춰서 그리고 만약에 와파린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밸브도 부작용이 생겨요. 밸브 때문에 뭐 블리딩이 생기거나 스롬보 엠볼리즘이 생기거나 할 수도 있고요. 밸브가 환자 몸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스롬보스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 밸브로 인해서 엔도카다이티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APIP. APIP이 생기면 그거를 뭐 저희가 아미오다론도 쓰고 내과적으로도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외과적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과적으로는 이렇게 카디오 버전을 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서지컬로는 메이즈 프로시저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메이즈 프로시저를 보시면 이거를 지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부분을 다 지지는 건 아니고요. 그 수술방 안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APB 심한 사람, 별로 안 심한 사람은 이걸 해보고 괜찮으면은 적당히 하고 그냥 나오는 거고요. 아, 이 부분 했는데도 계속 있어.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 하는 거래요. 그래서 되게 수술 시간이, 사실 저도 되게 궁금했던 게 메이즈 수술이라고 했는데 되게 금방 나올 것처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봐가면서 프로시저를 하는 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트리움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귀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 안에 클럭 같은 게 모이거나 하면 나중에 어쨌든 그 심장 전기 활동이 여기 지나가는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부분 아예 그냥 잘라버리는, 리섹션 하거나 클림핑해서 피가 여기 못 지나가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고, 다음으로는 에올타 서저리 있습니다. 에올타는 사실 다이섹션 아니면 애뉴리즘이거든요. 근데 다이섹션 같은 경우는 찢어진 거고, 애뉴리즘은 찢어져서 그 안에 고인 거예요. 방이 생긴 거예요. 근데 다이섹션은 여기 안에 내막이 찢어진 거고요. 애뉴리즘은 중막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예후가 좀 다르고요. 다이섹션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찢어지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윗부분, 여기 윗부분이 찢어지는 타입 A 같은 경우에는요, 윗부분에 여기가 그 에올타 기시부에서 코로나리 아테리가 나가잖아요. 그 코로나리 아테리를 막거나 그 플로우를 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타입 B 같이 코로나리를 침범하지 않고 여기 아래쪽인 경우에는 조금 내과적인 치료를 하거나 조금 천천히 지켜봐도 된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외과에 왔을 때 다이섹션이라고 했는데 왜 이 환자 수술을 안 하고 지켜보고 있지? 이 타입 B이기 때문에. 그러고 CT를 찍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혈압이 높으면 아무래도 잘 터지겠죠. 그리고 에올틱 밸브가 원래는 그 판막이 3개짜리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게 2개짜리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대요. 근데 이게 2개짜리면 뭐 약간 장애 등급? 이런 장애로 어쨌든 선천적으로 생기다 만 거라서 그런 배려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그래서 만약에 에올틱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를 했는데 들어가서 봤더니 밸브가 2개짜리다. 그러면은 그거 뭐 산정 특례 이런 것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바이커스피드 밸브가 있으면 아무래도 밸브가 3개짜리인 사람하고 2개짜리인 사람하고 밸브가 약하겠죠. 2개짜리인 사람이 훨씬 더 약하겠죠. 그러면은 더 취약하고 더 많이 늘어나면서 더 찢어질 가능성도 크고, 그러고 뭐 선천적으로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에올타가 좁거나 아니면 그러고, 근데 보통은 럽처가 되면 보통 많이 사망률이 커서 일단은 코로나리를 침범하면 바로 수술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일단은 심텀은 갑자기 체스트나 어퍼 백페인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응급실에 오면 이제 처음엔 체스트 페인을 호소하니까 이제 EKG를 찍어보고 뭐 ST도 엘리베이션이 안 됐고 뭐 이러면 뭐 괜찮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체스트 CT를 찍어봐야 된다 라는 감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